시혼을 제압한 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영겁 후 또 다른 아모리 왕인 바산 왕 옥마저 무찌릅니다. 평화 제한 없이 곧바로 전쟁이 시작된 이유는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이 연맹 국가인 관계로 이미 아모리 족속과의 협상이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산 왕은 헤스본 왕 시혼이 패배하고 이어 이스라엘이 북진하자 곧바로 방어 태세와 더불어 아마도 시혼에 대한 복수를 위해 군사를 이끌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1장 4절에서 살펴본 대로 에드레이는 긴네렛 호수, 갈릴리의 구약 명칭이죠. 긴네렛 호수 남쪽 야르묵강 근처에 위치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군대가 북쪽으로 상당히 멀리 올라갔음을 의미하죠. 바산 지역 또한 아모리 족속의 영토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 이름이 또 한 명의 아모리 왕인 옥이었습니다. 바산의 남동쪽으로는 암몬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암몬과 바산 사이에는 야복강이 경계선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복강은 야르묵강 남쪽에 위치하죠. 11절에 따르면 바산 왕 옥은 특수 체형을 지닌 거인족 르바임의 마지막 남은 자로 그가 사용한 침상은 길이 9규빗 약 4m죠. 너비 4규빗 약 1.8m나 되었습니다. 암몬과 달리 이스라엘의 위협을 느낀 바산 왕 옥은 군대를 이끌고 친히 남쪽으로 그들을 치러 나왔습니다. 그들의 출정에는 바산 지역의 아모리 왕 시혼의 패배에 대한 보복의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산 왕 옥을 수중에 넘겼으니 그들을 쳐서 정복하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4절로 7절입니다. 민수기에서는 바산 왕의 영토 정복에 대한 보고를 매우 간략하게 결과만 보고합니다. 이에 그와 바산 왕 옥이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러나 신명기 3장의 진술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입니다. 민수기에서 빠진 내용으로 여기서 모세는 바산 아르곱 지역의 60개 성읍이 정복당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상기시킵니다. 모세는 특히 바산의 성들은 견고히 요새화되어 정복하기 쉽지 않았음을 강조하죠. 그 외에 그들은 성벽이 없는 수많은 마을과 촌락들을 모두 점령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했던 것처럼 바산 영토의 아모리 족속을 다 쳐서 진멸하여 완전하게 정복했으며 모든 가축과 중요한 물건들은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바산 지역마저 점령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요단 이쪽 땅, 곧 요단 동편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남단의 모압과 경계를 이루는 아르논 골짜기부터 멀리 북쪽의 헤르몬산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이었습니다. 9절은 헤르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삽입된 보충 설명구입니다. 이스라엘이 헤르몬산이라고 부른 산을 시돈 사람들은 시련, 아모리 족속은 스날이라고 칭했습니다. 4장 48절에서 확인되듯 헤르몬산은 이숀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며 양자는 히브리어 자체가 다릅니다. 헤르몬, 시련, 그리고 스닐은 동일한 지역 또는 산지에 대한 다른 방언으로 보이죠. 그것들이 의미하는 범위가 중복되기는 하지만 서로 상이한 산지로도 나타납니다. 우선 이들 지역은 대체로 레바논 일대와 맞은편의 안틸레바논 전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 4장 8절, 역대상 5장 23절에서 스닐은 헤르몬산과는 별개의 다른 지역으로 나타나고 아라버와 아카더 자료에서는 스닐이 안티레바논의
북쪽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안티레바논은 레바논 산맥의 맞은편에 150km에 이르는 큰 산맥으로 정상은 헤르몬산입니다. 정복된 요단 동편 범위는 10절에 더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그곳의 모든 성읍들이 정복되었는데 그게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이죠. 길르앗 평지 위쪽이었던 바산 땅은 헤르몬산 남쪽의 주요 거점 도시 살르가와 바산의 최남단 거점 도시 에드레이까지 이릅니다. 여기서 길르앗에 대한 지리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길르앗이라는 명칭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넓은 의미로는 남쪽 헤스본 골짜기 혹은 더 남단의 아르논 골짜기로부터 야복강을 지나 북쪽 긴네렛 바다 남쪽 야르묵강까지의 요단 동편 전체를 가리키고, 둘째로 좁은 의미로는 야복강을 중심으로 한 남쪽과 북쪽 일대를 가리킵니다. 민수기에서는 길르앗이 주로 유명한 야복강 남쪽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곳은 북쪽의 바산 광야와 더불어 유명한 목초지죠.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미가 7장 14절에 나오죠. 요약하면 길르앗은 바산을 포함한 요단 동편 초원의 총칭일 수도 있고 좁게는 야복강 근처 초원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못하게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땅, 곧 아모리 족속의 땅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애초에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는데 그들에게 일종의 덤으로 주어진 선물이었다고 볼 수 있죠. 훗날 먼저 정복된 요단 동편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습니다. 11절은 또 하나의 설명구로서 바산 왕 옥이 어떤 특징을 가진 인물이었는지 묘사합니다. 그는 거인을 의미하는 르바임족으로 특이하게도 마지막 남은 거인족으로 묘사됩니다. 바산 왕 옥은 인종적으로 분명 아모린이죠. 따라서 여기서 르바임이란 단어의 뜻이 재차 확인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종족의 집단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기골이 장대한 신체 특징을 지닌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으로 거인을 의미할 것입니다. 특히 그의 침상은 철 침상으로서 기념비적으로 거대했습니다. 철 침상을 석관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 시기는 청동기 후기로 아직 철기의 보급이 보편화되지 않았으나 철이 이미 제2비품과 귀금속 그리고 장식용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왕의 침상이 철로 제작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침상은 길이가 세로 4m, 가로 1.8m나 될 만큼 거대했죠. 이것은 바산 왕 옥의 장대한 신체 특징을 잘 보여주긴 하나 그의 신장이 실제로 최소 3m 이상이었다는 기괴한 억측은 불필요합니다. 권력자는 자신의 신장이나 몸무게와 무관하게 거대한 침상을 제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법이죠. 한편 거인을 의미하는 르바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거인 종족을 모압 족속은 에밈 사람으로 불렀고 암몬 사람들은 삼순밈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밈, 삼순밈은 아낙 자손들과는 구분된 다른 거인족들로서 이들은 모두 르바임, 거인들로 호칭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낙 자손은 요단 서편의 헤브론을 거점으로 활동했고 에밈, 삼순밈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거점 지역이었던 바란 광야, 즉 요단 동편 길르앗을 거점으로 생활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은 아낙 자손을 네피림 후손인 것처럼 설명하지만 혈통적 의미의 후손이라기보다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 종족의 특징 묘사를 위한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네피림 같은 아낙 족속으로 읽는 것이 좋죠.
아낙 자손의 뿌리인 아낙의 아버지 혹은 조상은 아르바이기 때문입니다. 네피림의 정체 또한 제한된 정보로 인해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고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구의 폭군 독재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두려움과의 싸움, 거만함과의 싸움, 미리 맛본 싸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7절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의 땅을 우선 르우벤과 갓지파의 몫으로 할당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받은 길르앗 산지 절반은 아마도 야복강 남쪽을 가리킬 것입니다. 2장 36절에서 본 대로 길르앗은 넓은 의미로 요단 동편 전체를 가리키나 좁게는 야복강 근처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단 동편 전체를 의미하면서 바산 들판도 포함하죠. 말하자면 길르앗 산지 절반이 우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할당되고 나머지 절반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당된 것입니다. 길르앗의 북쪽 절반은 바산 땅이며 중심 지역은 아르곱이었습니다. 르우벤과 갓이 각각 어느 지역을 할당받았는지는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의하면 모세는 아모리 왕 시혼을 격파한 뒤 곧바로 야셀 지역으로 정탐꾼을 보내 탐문을 마치고 그곳의 모든 아모리 성읍들을 함락시켰으며 여셀을 몰아 바산까지 격파했습니다. 야셀은 암몬과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길르앗에 포함된 야셀은 마찬가지로 넓은 지역으로 좋은 목초지였습니다. 르우벤과 갓의 요구대로 갓은 야셀 지역을 중심으로 땅을 받았고 르우벤은 그보다 남쪽 야복강 주변의 길르앗 땅을 분배받습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은 또 하나의 설명을 위한 삽입구죠. 이것은 어떤 연고로 바산 일대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당되었는지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자초지정 또한 민수기 32장 33절로 42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산 또한 과거에 르바임의 땅이라 불렸는데 여기서 기골이 장대한 바산 왕을 필두로 강력한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어떤 영웅적 혈족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 왕 옥과 충돌할 때 독자적인 대범한 군사 행동으로 북쪽의 바란 일대 정복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므낫세 지파의 야일이란 인물과 마길의 자손들이었으며 노바라는 인물도 이 공헌자들에 포함됩니다. 민수기 32장 39절 이하 보세요. 우선 야일은 최북단 지역을 점령하여 그곳 지명을 자신의 이름을 따라 하봇 야일, 야일의 촌락들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세는 마길에게는 길르앗을 주었죠. 마길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마길 혈족입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 마길 자손들이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것 같습니다. 민수기 26장 29절에서 확인된 바 마길은 아들 없이 딸만 남기고 사망한 슬로브앗의 조상입니다. 아마도 마길의 후손은 요단 동편 길르앗에 거주하던 아모리인들을 쫓아내는 업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즉 마길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스라엘은 길르앗을 침공하여 그곳을 빼앗았으며 그 후 그들은 모세에게서 길르앗에 대한 합법적 점유를 승인받은 것이죠. 15절로 17절에서는 이 요단 동편 땅 분배를 간략히 요약해서 총정리하는데 여기서는 다시 길르앗이 길르앗 북쪽 즉 바산 땅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마길 가문으로 대표되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길르앗이 할당되고 바산 지역이죠.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는 길르앗으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어지는데 그 경계가 상세히 설명됩니다. 아르논 골짜기 중앙으로부터 북쪽 경계는 암몬 족속의 땅이 왼편에 펼쳐진 야복강이며
그 일대의 아라바 광야와 서쪽의 가나안과 국경을 이루는 요단강까지 이릅니다. 더 남쪽으로는 긴네렛, 갈릴리에서 염해로 불린 아라바 바다, 오늘날 사해와 그 일대 비스가 산기슭을 포함합니다. 이 범위 전체가 요단 동편 지역으로 불리죠. 18절로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격파하여 요단 동편을 점유한 뒤 유독 가축이 많았던 르우벤과 갓지파는 광활한 목초지가 펼쳐진 그 땅을 욕심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형제 지파들은 그들을 비난하며 그 제안을 거부했죠. 모세는 그들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빠지려 한다는 의심을 했으며 그런 탐심은 공동체 결속에 큰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염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르우벤과 갓은 담판을 지어 그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맹세와 더불어 요단 동편을 넘겨받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서 다짐을 받아냈죠. 그들이 가나안 전쟁에 지파들의 연합군으로 참여하여 선봉에 서되 가족들과 가축을 성읍에 남겨두라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는 자녀들과 아내 그리고 가축이 요단 동편의 남은 잔당들에 의해 공격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안전 조치를 하고 전쟁에 출정하라는 지시입니다. 이러한 안전 조치는 사실은 르우벤과 갓이 먼저 내놓은 협상안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먼저 전투에서 선봉에 설 것과 그들의 약속대로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조건에 걸었습니다. 모세는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유한 뒤 형제 지파들에게도 땅이 분배되어 안식을 얻게 되고 나서 요단 동편의 기업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위임식을 마친 신임 사령관 여호수아의 용기를 북돋습니다. 그는 120세의 나이로 죽는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심지어 눈도 흐려지지 않은 상태로 충분히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강한 어조로 연설합니다. 하나님께서 막강한 아모리인의 두 왕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처럼 요단 서편의 가나안에서 만날 여러 나라들, 민족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로 29절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 상황이 마무리된 직후 자신이 드렸던 개인적 기도와 더불어 광야 40년 역사에 대한 회고를 마무리합니다. 그의 탄원 기도는 애절했습니다. 그토록 소망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히브리어 에브라나, 곧 제발 제가 건너가게 하소서라는 말은 그의 간절한 심정을 잘 반영합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름다운 약속의 땅, 그곳의 산과 레바논의 들판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눈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의 거듭된 불순종과 반역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여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실이긴 하나 민수기는 모세 자신의 잘못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의 실수 또한 백성의 반역에서 비롯된 것이고 백성의 죄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책임 또한 컸기에 신명기에서 모세의 대략적인 회고가 역사적인 왜곡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혹할이 많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대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 희미하게 남아 그리고 일부 남아
그 약속의 땅을 멀리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비스가산은 아바림 산맥의 북쪽 산지를 총칭하는 명칭으로서 비스가산 일대에 모세가 묻힌 느보산이 존재합니다. 역설적으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으나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비스가산은 아바림 산맥의 북쪽 산지를 총칭하는 명칭으로서 비스가산 일대에 모세가 묻힌 느보산이 존재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나 그 땅을 바라봅니다. 아마도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라는 모세의 탄원과 그의 죽음 직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바라보는 장면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비장하고도 감동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강하게 독려하고 용기를 북돋으라고 명하시며 대화를 마치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 진치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아마도 모세가 연설하고 있는 현재도 벳보을에 머물고 있으며 여기서 모세는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국 이곳에 모세가 묻힙니다. 약속의 첫 열매, 축복의 책임, 단호한 거절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